전국민 인생수업 1912년 봄 창덕궁 깊은 곳에서 갓난아이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고종황제의 막내딸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름은 덕혜옹주. 이 아이가 눈을 뜬 세상은 그러나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나라는 2년 전 일본에 강제로 빼앗겼고 아버지 고종은 황제가 아닌 이태왕이라는 이름으로 덕수궁 안에 갇혀 살고 있었습니다. 권력도 없었고 자유도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 남은 것이 있었으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막내딸이었습니다. 오늘은 조선의 마지막 황녀 덕혜옹주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나라를 잃은 황실에서 태어나 사랑하는 모든 것을 하나씩 빼앗기며 그럼에도 끝까지 살아남은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일부 황궁에서의 어린 시절 고종은 60이 넘은 나이에 얻은 딸이 너무나 귀했습니다. 이미 아들이 여럿 있었지만 덕혜옹주에 대한 사랑은 각별했습니다. 매일 아침 딸의 처소를 찾았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딸이 웃으면 따라 웃고 딸이 재채기를 하면 걱정부터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궁중 사람들은 저렇게 딸을 사랑하는 아버지는 처음 봤다고 했습니다. 고종은 덕혜옹주를 위해 궁 안에 유치원까지 만들어줬습니다. 또래 아이들을 궁으로 불러들여 함께 공부하게 했고 선생님도 직접 골랐습니다. 덕혜옹주는 영리한 아이였습니다. 글도 빨리 배웠고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습니다. 웃음이 많았고 친구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했습니다. 만약 평범한 시대에 태어났더라면 그 웃음이 평생 이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역사는 그녀에게 그런 시간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덕혜옹주가 8살이 되던 해 1919년 1월의 일입니다. 아버지 고종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공식 사인은 뇌일혈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틀 전까지만 해도 건강했던 황제가 갑자기 쓰러져 죽었으니 당연했습니다. 백성들은 일본에 의한 독살이라 믿었고 그 분노가 2달 뒤 3.1운동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8살 덕혜옹주는 아버지의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직 다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만 든든하게 자신을 감싸주던 커다란 손이 더 이상 없다는 것만은 알았을 것입니다. 이부 강제로 빼앗긴 조국. 고종이 세상을 떠난 뒤 덕혜옹주를 지켜주는 사람은 어머니 양귀인 뿐이었습니다. 양귀인은 고종의 후궁이었습니다. 황후가 아니었기에 궁 안에서 그녀의 지위는 높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모녀는 서로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런데 1925년 덕혜옹주의 나이 13살이 되던 해 일본 총독부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덕혜옹주를 일본으로 데려가 교육시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교육이었습니다. 일본 최고의 학교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게 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의도는 달랐습니다. 조선 황실의 마지막 남은 핏줄을 일본 땅으로 데려가 일본어로 생각하고 일본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조선 황실의 상징을 완전히 지워버리겠다는 계산이었습니다. 어머니 양귀인은 필사적으로 막으려 했습니다. 아직 어린 딸을 낯선 땅으로 보낼 수 없다고 버텼습니다. 신하들도 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나라를 빼앗긴 상황에서 총독부의 결정을 막을 방법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1925년 3월 덕혜옹주는 부산항에서 배에 올랐습니다. 어머니는 부두에서 눈물을 흘렸고 덕혜옹주는 점점 멀어지는 조선 땅을 바라봤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조선 땅을 떠나는 그 순간이 덕혜옹주에게는 모든 것과의 작별이었습니다. 도쿄에 도착한 덕혜옹주는 학습원이라는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일본 황족과 귀족 자녀들이 다니는 최고의 학교였습니다. 하지만 덕혜옹주에게 그곳은 낯설고 두려운 곳이었습니다. 언어가 달랐습니다. 음식이 달랐습니다. 생활 방식이 달랐습니다. 주변 아이들은 처음에 그녀를 신기하게 봤고 나중에는 이상하게 봤습니다. 조선에서 온 아이, 나라를 빼앗긴 황실의 딸. 그것이 학교에서 덕혜옹주가 감당해야 할 시선이었습니다. 그 무렵 조선에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양귀인이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었습니다. 덕혜옹주는 어머니의 임종조차 지키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손을 잡아드리지도 못했고 눈을 감는 모습도 보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그저 먼 나라 이국 땅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만 들었을 뿐입니다. 이때부터였습니다. 덕혜옹주에게 이상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 삼부 무너지는 마음. 처음에는 작은 이상이었습니다. 수업 중에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친구들이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웃다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밥을 제대로 먹지 않았고 잠을 깊이 자지 못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은 걱정했지만 처음에는 타향살이의 외로움 때문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의사가 진단을 내렸습니다. 조발성 치매. 지금으로 말하면 정신분열증입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를 잃고 고국 땅에서 뿌리째 뽑혀 낯선 언어와 낯선 문화 속에서 어머니마저 곁에서 잃어버린 13살 아이. 그 모든 것을 혼자 견뎌내기에는 너무 많은 짐이었습니다. 마음이 그 짐을 버텨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일본이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덕혜옹주를 결혼시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상대는 소 다케유키라는 일본 귀족이었습니다. 대마도 번주의 후손으로 나름대로 이름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덕혜옹주의 나이 21살이었습니다. 본인의 의사를 물어보는 일 따위는 없었습니다. 조선 황실의 마지막 혈통을 일본 귀족과 섞어 그 상징성을 희석시키겠다는 정치적 계산이었습니다. 소 다케유키는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덕혜옹주를 나름대로 아끼려 했고 그녀의 병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덕혜옹주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만 있었습니다.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창덕궁의 봄꽃이 보고 싶었고 어머니가 해주던 음식이 먹고 싶었고 조선말로 마음껏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 그리움이 병이 되었고 그 병이 그녀의 삶을 조금씩 갉아먹었습니다. 결혼 후 둘 사이에서 딸 하나가 태어났습니다. 마사에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덕혜옹주는 딸만큼은 잘 키우고 싶었습니다. 그 아이만큼은 자신처럼 비극적인 삶을 살지 않았으면 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끝까지 그녀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사부 가장 깊은 나락. 1945년 8월. 일본이 패망했습니다. 태평양 전쟁에서 미국에 패한 일본은 무조건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조선은 해방을 맞았습니다. 거리로 나온 사람들은 울었습니다. 서로 껴안고 만세를 불렀습니다. 35년의 식민 지배가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덕혜옹주에게는 그 해방의 기쁨이 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혹독한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본이 패망하면서 황실 재산은 모두 몰수되었습니다. 남편 소 다케유키의 집안도 경제적으로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생활은 극도로 어려워졌습니다. 덕혜옹주의 정신 상태는 더욱 나빠졌고 결국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의 작은 방 안에서 덕혜옹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고국 하늘은 어떤 색일까? 창덕궁의 꽃은 지금쯤 피었을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을 것입니다. 남편 소 다케유키는 결국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에 아내의 병까지. 그 무게가 너무 컸습니다. 덕혜옹주는 이혼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더 깊은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딸 마사에가 사라진 것입니다. 성장하면서 마사에는 자신의 정체성으로 몹시 괴로워했습니다. 조선 황실의 피를 가진 일본인. 어느 쪽에도 온전히 속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가 힘들었습니다. 1955년 어느 날 마사에는 홀연히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행방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대마도 근처 바다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22살이었습니다. 딸마저 잃은 덕혜옹주. 그녀는 정신병원 안에서 그 소식조차 제대로 전달받지 못한 채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를 잃고, 고국을 잃고, 자유를 잃고, 이제 딸마저 잃었습니다. 이 세상에 덕혜옹주 곁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부 기적 같은 귀환. 1962년. 덕혜옹주가 일본으로 떠난 지 37년이 흘렀습니다. 조선은 해방 후 대한민국이 되었고, 전쟁을 겪었고 또다시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덕혜옹주를 잊고 있었습니다. 아니, 잊은 것이 아니라 모르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어느 정신병원에 조선의 마지막 황녀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나섰습니다. 당시 문화재 전문위원으로 일하던 김을한이라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덕혜옹주가 일본 정신병원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녀를 고국으로 데려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일본 정부를 설득해야 했고, 한국 정부를 움직여야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왜 그런 일을 하느냐고 했습니다. 시간 낭비라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김을한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몇 년을 뛰어다닌 끝에 마침내 덕혜옹주의 귀국이 결정되었습니다. 1962년 1월 26일 덕혜옹주가 김포공항에 내렸습니다. 나이 50살이었습니다. 공항에는 그녀를 맞이하려는 사람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영친왕의 부인 이방자 여사도 나왔고 옛 황실 관계자들도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37년 만에 귀환이었습니다. 하지만 덕혜옹주는 표정이 없었습니다. 멍한 눈으로 주변을 둘러볼 뿐이었습니다. 37년이라는 세월이 그녀에게서 너무 많은 것을 앗아갔습니다. 조선말도 거의 잊어버렸습니다. 어린 시절 뛰어놀던 창덕궁의 기억도 희미해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고국 땅이었습니다. 그 땅을 밟은 것만으로도 덕혜옹주에게는 무언가 달라지는 것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녀는 낙선제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낙선제는 창덕궁 안에 있는 작은 건물이었습니다. 소박하고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육부 마지막 황녀의 마지막 날들. 낙선제에서의 생활은 조용했습니다. 국가에서 일정 부분 지원을 했지만 화려하거나 풍요로운 생활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덕혜옹주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잊고 있던 조선말이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가끔 맑은 눈빛으로 주변을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봄이 오면 창덕궁의 나무들이 꽃을 피웠습니다. 덕혜옹주는 그 꽃을 바라봤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산책하던 그 길 위에 봄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 순간만큼은 오랫동안 잊고 있던 무언가가 가슴속에서 살아났을 것입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덕혜옹주는 조용히 나이를 먹었습니다. 가끔 방문객이 찾아오면 짧게 이야기를 나눴고 혼자 있을 때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버지 고종의 얼굴을 떠올렸을까요? 어린 시절 함께 뛰어놀던 친구들을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먼저 떠나보낸 딸 마사애를 그리워했을까요? 그것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1989년 4월 21일 덕혜옹주는 77년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고국 땅으로 돌아온 후 27년을 더 살았습니다. 마지막 그 27년은 그나마 평온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유해는 경기도 남양주 홍유릉에 안장되었습니다. 조선 황실의 묘역이었습니다. 마지막만큼은 황녀답게 황실 곁에 잠들었습니다. 마무리. 덕혜옹주의 삶을 돌아보면 한 가지 물음이 남습니다. 그녀는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저 잘못된 시대에, 잘못된 자리에서 태어났을 뿐입니다. 빼앗긴 나라, 빼앗긴 어린 시절, 빼앗긴 어머니, 빼앗긴 자유, 빼앗긴 언어, 그리고 빼앗긴 딸. 그 모든 것을 잃고도 77년을 살아냈습니다. 마지막에 고국 땅을 밟았고 고국 하늘 아래서 눈을 감았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그녀가 평생 바랐던 전부였는지도 모릅니다. 덕혜옹주의 삶은 단순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라를 잃는다는 것이 한 개인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기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덕혜옹주의 오빠, 영친왕의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